1998년 대한민국 서울, 국가부도의 위기, IMF 외환 위기가 온 나라를 집어삼킨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쉴 새 없이 내리던 서울역 광장, 그곳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들이 역 한구석에서 쪽잠을 청하던 시절. 이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거대한 음모가 얽힌 3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라진 남자의 이름은 김동현, 당시 사건 미세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IMF의 혼란 속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옹호하거나 파산 직전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자금 횡령 의혹을 홀로 추적하던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현 변호사는 아내 한미영 씨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긴 채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부산행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그곳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 결정적인 서류를 건네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동현 변호사는 그 기차에 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지금 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그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1998년의 대한민국은 실종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적 파탄은 가정 해체와 자살, 그리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김동현 변호사의 실종 역시 처음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자발적 잠적으로 분류될 뻔했습니다. 아내 한미영 씨가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거대한 시대의 비극 앞에서 한 개인의 실종은 너무나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신입 형사 박지원 경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통화하였던 공중전화 수화기에선 미처 닦이지 않은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고 주변에는 그가 급하게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기차표가 젖어 있었습니다. 박 경장은 김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1998년의 서울역에는 지금처럼 촘촘한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역사는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김동현 변호사 실종 사건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본부는 해체되었고 박지원 경장은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불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가슴에 박힌 차가운 쇠조각 같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경찰로서 지켜야 할 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 한미영 씨의 시간은 1998년 그날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모호한 상실 속에서 그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지옥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세간의 손가락질과 그가 부패한 대기업 초회 회장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위험한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들고 나갔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 언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이 흐른 2001년 봄, 서울역 인근의 낡은 여관 건물을 철거하던 인부들이 벽 속 깊숙한 환풍구에서 기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고 무거운 가방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1998년에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은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부식 방지용 비닐에 쌓여 있었지만 3년의 세월은 가방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가방을 감식하던 경찰관들은 그 안에서 물에 젖고 곰팡이가 세운 서류 뭉치와 함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단 하나의 단서, 변호사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에는 김동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의 발견 소식은 미제 사건 파일 캐비닛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박지원 형사의 책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3년 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야 했던 그 신입 형사는 이제 팀을 이끄는 베테랑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동현의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날의 의문이 드디어 풀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박 형사는 즉시 김동현 변호사 실종 사건의 재수사를 선포했습니다. 박 형사는 가장 먼저 한미영 씨를 찾아갔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가방 앞에서 미영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의 익숙한 손잡이 부분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 가방이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며 그 안에는 분명 최 회장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가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3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박 형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재수사의 핵심은 김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추적했던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수많은 계열사를 고의로 부도 처리하고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2001년 현재 그는 오히려 더 강력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그 이면에는 김동현 변호사의 실종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지원 형사는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최 회장의 1998년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방어막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고위 경찰 간부들은 이미 최 회장의 장학생이 되어 있었고 관련 자료들은 분실되거나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박 형사를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힌 무능한 경찰로 몰아가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수사의 유일한 희망은 발견된 가방 속 내용물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총력을 기울여 훼손된 내용물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회계 장부였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특수감식 기법을 통해 몇몇 페이지의 내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는 암호화된 숫자와 해외 유령 회사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계 장부는 김동현 변호사가 실종 직전 확보하려 했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이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막대한 공적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으로 축적했음을 증명하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장부 하나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만으로는 최 회장을 살인교사 혐의로 엮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와 횡령의 증거일 뿐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는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3년을 기다린 진실이 고작 이것뿐일까?
최 회장은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 속에서 감식 보고서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물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아주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에 완전히 불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식반은 기기 자체는 망가졌지만 내부에 들어있던 초소형 카세트 테이프는 기적적으로 손상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작은 테이프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국과수 최고의 음성 분석팀이 이 작은 테이프 복원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최 회장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형사의 상사는 증거도 없이 거물을 건드린다며 당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테이프가 복원될 때까지 단 48시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부의 압박과 외부의 방해 속에서 박 형사는 3년 전 김 변호사의 아내 한미영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중요한 상담이나 협박을 받을 때면 항상 작은 녹음기를 챙겼죠. 박 형사는 이 테이프가 단순한 회의 녹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박지원 형사의 재수사를 개인의 원한에 찬 집착이라며 비난하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1998년의 혼란기에 사라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김 변호사의 실종을 자신과 엮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3년 전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최 회장의 측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는 입을 굳게 닫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1998년에 자신들을 이용하고 버렸다는 배신감, 그리고 박 형사가 제시한 회계장부의 일부 복원 내용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퇴직한 비서실장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김 변호사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직접 만난다고 했습니다. 증언은 확보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비서실장을 불만에 가득 찬 퇴직자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박 형사는 초조하게 국과수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48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드디어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이프 복원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잡음이 심하고 몇몇 구간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보고가 함께였습니다. 박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된 음성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한미영 씨와 함께 취조실의 작은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1998년 그날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씨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이 테이프는 김동현 변호사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고 있을까요?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치직거리는 소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1998년 서울역의 혼잡한 소리, 기차의 경적 소리, 빗소리가 뒤섞여 무엇 하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가는 순간 한미영 씨가 스피커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박 형사는 즉시 음성 분석객에 연락해 특정 구간의 잡음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재생된 파일. 잡음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하는 장부는 여기 있어. 하지만 이건 복사본이요. 원본은 그 목소리는 분명 김동현 변호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입 닥쳐, 변호사 나부랭이. 네가 감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뒤이어 격렬한 몸싸움 소리, 김 변호사의 짧은 비명, 그리고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미영 씨는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는 김 변호사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납치당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미안해. 내가 틀렸어.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 다른 누군가가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테이프에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시끄럽군. 장부는 필요 없다.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 1998년은 모든 걸 덮어줄 테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지원 형사와 한미영 씨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박 형사를 비난했던 바로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간 벽 속에 숨겨져 있던 소름 돋는 비밀이었습니다. 가방은 단순히 범죄의 동기, 회계 장부만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98년 서울역에서 벌어진 납치와 살인 교사의 전 과정을 범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순간 3년의 침묵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취조실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최 회장의 목소리는 3년의 시간을 넘어 박지원 형사와 한미영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1998년은 모든 걸 덮어줄 테니. 그 한마디는 단순한 살인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악마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미영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3년간의 슬픔과 그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이 끔찍한 기록 앞에서 그녀는 3년 전 그날 남편이 느꼈을 절망과 공포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저 악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박지원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3년 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력하게 물러서야 했던 신입 형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피해자가 목숨과 맞바꾼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검찰에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기동 타격대에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시각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지원 형사의 수사 기한이 오늘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그날처럼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김동현 변호사의 이름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지원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형사,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지? 당신 내일 당장 이 일로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박 형사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전체에 3년 전 그날의 차량 안에서 울려 퍼졌던 소리, 김동현 변호사의 신음소리와 거친 목소리들,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3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흔적이 잊고 있던 변호사의 가방 속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현이 그 순간에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을 줄은.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지원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 회장, 당신을 1998년 12월 14일 김동현 변호사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말했죠. 1998년이 모든 걸 덮어줄 거라고.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작은 테이프 하나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기업가의 추악한 민낯이 3년 전 실종된 변호사의 가방에서 나온 테이프 하나로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은 연일 벽 속에 갇힌 3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묻혔던 수많은 의혹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맞섰습니다. 그들은 테이프가 조작되었으며 비서실장의 증언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정밀한 음성 분석 결과 테이프 속 목소리는 최 회장의 것과 99.9%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빼돌렸던 비자금의 흐름이 김동현 변호사의 회계 장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한미영 씨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되찾은 정의의 눈물이자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확인하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오며 박지원 형사의 손을 잡고 이제야 남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지원 형사는 김동현 변호사 실종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3년 전 자발적 가출로 분류되었던 파일 위에는 이제 살인 범인 검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녀에게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사건은 결국 그녀의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았을 유가족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김 변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미영 씨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그 가방을 묻고 상징적인 장례를 치렀습니다. 1998년의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역에서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과 제대로 된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범죄를 숨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김동현 변호사의 가방은 그 어두운 시대가 덮어버린 진실의 파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묻혀버린 진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묻혀버린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도 잊혀진 사건 속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